일단 그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재밌는 건 이제 중국일 텐데 중국이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도 하겠지만 힌트도 많이 얻고 있을 거예요. 일단 중국이 가장 기분 좋을 게 어떤 거냐라면 이제 서방이나 미국의 그냥 군사적 원조, 그러니까 진짜 파병에서 도와주는 군사적 원조는 동맹국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이 아니고 나토도 아니고 EU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도와주긴 하더라도 실제 군사적 액션을 하지 않는다. 는게 이제 중국한테는 굉장한 위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동맹 아닌 국가를 좀 건드릴 때 굳이 미국과 서방이 군대까지 보내진 않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푸틴은 스스로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2008년에 이제 돈바스 지역의 전쟁하고 조지아 전쟁을 하고 했을 때도 그랬고 2014년에 크림을 점령했을 때도 뭐 미국이나 서방에서 뭐 이렇다 할 뭐 비난 성명 발표하고 막 하긴 했지만 러시아한테 충격적인 뭐 위협이 된 제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그때 스위프트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때 기억은 연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어는 오히려 그 러시아가 그 스웨덴, 노르웨이에 대한 역으로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냥 경제 제재를 EU가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경제 제재 하겠다. 너희들의 연어를 우리가 수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연어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어를 우리나라가 다 수입을 해가지고 한때 연어 무한 리필이 홍대나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스웨덴 총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청와대보다 이마트를 먼저 왔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이 많은 연어들을 드셔주셔가지고 이제 그 앞치마 입고 판매하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이벤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15년 좀 되니까 알 아사드 정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서방에서 화학무기 쓰면 그때 말씀드렸죠. 오바마가 화학무기 쓰면 이제 레드라인이니까 이거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썼죠. 근데 가만뒀죠. 그래서 그냥 푸틴이 가서 걔를 오히려 옹립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서방의 제재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그 자신감으로 지금 이제 발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도 그랬고 푸틴은 이제 스스로 이게 그 서방이나 미국의 의지가 유럽이나 중동에서 빠지고 있음을 느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적 원조는 동맹국에 한정되고 있다는 걸 이제 뚜렷이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대만을 어떻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리고 지금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일단은 중국은 특이하게 만약에 중국이 무슨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제재를 한다면 지금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 다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러시아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인스타 같은 것도 러시아에서 만든 계정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국은 이게 불가능하죠. 중국은 원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인터넷망을 이제 분리해서 자기들만의 기업으로 있는 게 나중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자기들 통제가 되잖아요. 웨이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시진핑 욕을 못 할 테니까. 근데 유튜브 이런 데서는 이제 놔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인터넷망을 분리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혼자 노는 게 지구와 보면 중국한테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내수도 키워가지고 체력을 키우자는 건데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수를 키우는 건 좋은데 말이 좋아 내수지 내수는 다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너무 뜨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제 힘들하니까 이제 헝다를 날려버리고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줄이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키워야 되겠다. 일단 내수가 돼야지 제재를 받아도 살 수가 있다. 뭐 물론 뭐 중국이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힌트를 얻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푸틴의 대의 명분은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지금 이제 그 도네츠크나 이쪽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니었고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오히려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중국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이제
중국도 이제 뭐 신장 위구르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에 되면 그 다른 민족이었던 내가 이제 분리 독립하겠다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러지 그 대놓고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건데 또 달리 봐서 이게 민족이 아니라 국가주의로 가게 되면 국경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호전적인 행동에서 뭔가를 좀 배워가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만이라든가 남중국해에서는 꽤 모방할 여지가 있다. 이게 저는 대만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역사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거기가 원래 자기들만의 필리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바다로 주장하는데 지금 푸틴이 하는 방식을 쓰지 않을까. 아,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 중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고구려도 자기 거고 막 이런 식이니까 심지어 그래서 고구려 유적은 중국에 잘 보존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뻐서 보존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거기 동북 삼성에는 조선족이 많은데 이것들 다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 만주국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한국이 우리 원래 중국 거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남중국 해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역사들을 다 자기 걸로 가져와서 여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가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명분 푸틴이 하고 있는 똑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의지죠. 러시아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면 미국이 나서겠느냐 라는 거는 중국도 거기까지는 되겠다라는 그런 건 굉장한 임상 실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미국은 규제만 하지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중국도 규제를 견딜 자신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시진핑 같은 사람은 언젠가는 근데 푸틴처럼 이렇게 공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국외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푸틴만큼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푸틴이 뭐 경험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일단은 뭐 건강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 좋을 리는 없겠죠. 지금 같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보는 것들 중국은 이제 여기서 본의 아니게 임상 실험, 미국에 대한 임상 실험 그리고 서방세계에 대한 임상 실험의 결과를 보고 고민을 하고 베낄 건 베끼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러고 중국은 이제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이 그 세계의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재무장까지는 좀 엄하지만 정상 국가, 그러니까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로 가고 이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약간 재무장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라고 난리가 난 거고. 그리고 독일이 지금 트럼프가 그때 했던 뭐 GDP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해라고 뭐 요구했던 걸 이제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란 나라가 뭐 지금은 이제 우리의 이미지는 일본보다 굉장히 좋지만 사실 재무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두 번 일으킨 나라가 없죠. 일본도 처음에는 순정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난리를 친 거지. 그리고 인구만 놓고 보더라도 서부 유럽에서 인구가 8,600만 정도 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제 산업 정밀 그리고 내연기관의 그런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재무장을 하는데 미국하고 또 다른 길을 간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장 각성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북한일 수 있죠.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든가.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눈치채고 일본도 눈치채고 대만도 눈치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은 그걸 핑계로 군대를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사회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 활력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해보자 이렇게 다이나믹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이나마인 게 얼마 전에 대선도 있었지만 이 대선에서 20 몇만 표 차로 24만 표 차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나라가 또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이나믹이 한국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텐션은 높지만 뭔가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졌고 기업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발령 내면 그걸로 그냥 사직서를 내는 게 일본의 문화거든요. 그냥 이제 다 그냥 여기서 살던 대로 살아요. 최근 그 일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00년 제가 일본에서 그래도 한 두 달 이상 있었던 게 2004년인가 뭐 그때쯤 2006년에 그 방학 때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변한 게 없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휴대폰만 바뀌어 있어요.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바뀐 데도 있잖아요. 근데 도쿄나 시부야 이런 데는 정말 똑같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지금 인스타에 올려도 뭐 보름 전에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게 뭐 활력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활력을 어디서 찾냐? 일본이 가장 활기찼을 때가 언제냐? 두 번 있었잖아요. 80년대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전쟁을 패고 나서 이제 돈이나 벌자 했으니까 진짜 뭔가 아시아의 유럽이다 뭐 이렇게 했던 건 1차 세계대전 이전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본이 군국주의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또 군국주의 분위기로 또 일본 우익하면 또 고 때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 일본의 이제 그 정상 국가로의 전환 아젠다를 가지고 또 파이팅을 하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냥 미국이란 나라에 그냥 미국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세대가 됐죠. 지금까지야 미국이 중동이나 뭐 이런데 에너지를 관리를 해야 됐고 그 에너지가 지나다니는 무역로들을 미 해군들이 다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한테 일러 바치면 미국이 와서 조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미국한테 일러 바쳐도 허허 안 됐군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고 최근에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럼 이제 각자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지역별만의 그 맹주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본이 지금은 사람이 너무 처져 있다가도 한 번씩은 별거 아닌 걸로 뭉칠 때가 있거든요. 일본은 좀 나중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활력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그 포퓰리스트가 나타나서 아베 이상의 포퓰리스트가 나타나서 뭔가 새로운 걸 던질 것 같은데 그 던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때 사진이 있는 거죠.